2025년 캐나다 부동산 시장,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뭐랄까, 마치 한 권의 책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느낌이랄까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봄이 오나 싶은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한겨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나라, 같은 시장인데 이렇게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현상을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한쪽은 살아나고 다른 한쪽은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캐나다 부동산이 어떻게 두 갈래 길로 나뉘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주택 시장과 꽁꽁 얼어붙은 콘도 시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도시별로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금리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또 다른 곳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금리 정책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일반 주택 시장의 화려한 컴백 이야기입니다. 자, 거래량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에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말이죠, 무려 8%에서 많게는 13%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와, 지난 몇 년간 시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드디어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거래만 활발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4에서 5% 정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건 시장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이죠. 여기에 정부가 집 사는 걸 도와주는 정책도 내놓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넓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한데 정작 시장에는 살만한 집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주택 시장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콘도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타와 대학교의 마이크 모펫 교수는 지금 콘도 시장을 동결 상태, 심지어 붕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시장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시장의 온도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주택 시장은 거래량, 가격 모두 빨간불 켜고 올라가는데 콘도 시장은 거래는 멈추고 가격은 보합세거나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 쪽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2025년 토론토 한 곳에서만 완공을 앞둔 새 콘도가 무려 4만 채나 됩니다. 이건 몇 년 전 시장이 뜨거울 때 짓기 시작한 물량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살 사람은 싹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공급 물량만 폭탄처럼 쏟아지는 거죠. 이러니 가격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차가운 통계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특히 콘도 분양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얼어붙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계약금 조금만 내고 분양계약서에 사인만 하세요.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훨씬 비싼 값에 팔아드릴게요. 이게 바로 전매, 소위 플리핑이라는 건데 당시에는 이게 거의 무조건 돈 버는 방법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이걸 사줄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던 투기꾼은 물론이고 진짜 사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다 사라진 거죠. 그럼 맨 처음 계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잔금을 못 치른 구매자들은 계약금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개발사한테서 거의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소송을 당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차가운 통계 숫자 뒤에는 이렇게 한 개인, 한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숨어 있는 거죠. 물론 콘도 시장이 어렵다는 건 캐나다 전역의 이야기지만요. 도시별로 들여다보면 그 충격의 강도는 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3대 도시,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을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밴쿠버랑 토론토는 콘도 가격이 70만 달러 중후반대로 비슷하게 비싸죠. 그런데 몬트리올을 보세요. 평균 가격이 42만 달러 정도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더 확실하죠? 몬트리올 콘도 가격은 토론토나 밴쿠버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바로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몬트리올은 다른 두 도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의 양극화가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콘도는 그냥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비싼 도심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 말하자면 주택 사다리의 가장 첫 번째 발판이었단 말이죠. 마이크 모펫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합니다. 콘도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 도시의 허리인 중산층이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사, 간호사, 소방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가 일하는 도시에 살 수 없게 된다면 그 도시는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었는데 양이 줄어있는 것처럼 집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빗댄 말이에요. 이제 콘도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오로지 투자자를 위한 아주 작은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산층은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아이 키울 만한 집은 점점 사라지는 도시. 과연 이런 도시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